여기서 장사 그만두고 싶냐? 이창수의 거친 목소리가 광장시장 건어물가게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한창 장사가 바쁜 시간이었지만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창수는 42살의 건장한 체격에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난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친 그의 어깨는 넓었고 주먹에는 반지들이 번쩍거렸어요. 그의 양옆에는 민수와 태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35살로 키가 크고 말랐으며 태식은 38살의 뚱뚱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검은 정장 차림으로 평범한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건어물가게 카운터 뒤에서 김소희가 떨고 있었어요. 22살의 대학생인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이곳에서 일한 지 2달째였습니다. 하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어린 대학생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창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카운터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진열되어 있던 건어물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마른 오징어, 북어, 멸치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김소희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좁은 가게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어요. 사장은 어디 갔어? 매달 내는 보호비 이번 달엔 왜 안 가져왔냐고? 이창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사과를 닦던 손을 멈춘 채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가 이런 일에 개입했다가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김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병원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수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이 뭐가 중요해? 장사하면서 의리도 모르냐? 야, 너나 대신 가져와. 50만 원.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계집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가게 털어버리죠. 그는 카운터 위에 계산기를 툭 치며 말했어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형님. 본보기로 한번 확실히 해야 다음부턴 안 그래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보였어요. 세 남자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김소희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카운터 뒤쪽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찬 벽에 닿았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이때 이창수가 카운터를 넘어오려는 듯 한 발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건어물 가게에서 불과 10m 떨어진 생선 가게에서 회를 포장하고 있던 박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평소처럼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회를 자르던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미영의 날카로운 눈빛이 건어물 가게 쪽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칼을 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평소 온화한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과연 평범한 생선가게 사장인 박미영이 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개입할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박미영은 광장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그녀의 눈은 예리했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회 실력을 보고 감탄하곤 했죠. 칼질이 정확하고 빨랐거든요. 평소 박미영은 과묵한 편이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박미영의 가게는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깔끔함으로 유명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군대에서 내무반 정리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생선들도 종류별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고 칼들도 항상 날카롭게 관리되어 있었죠. 손님들은 이런 정돈된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시장에 정착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을 지나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걸 보고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보여준 그녀의 침착함과 정확한 응급처치 실력에 모든 상인들이 놀랐었죠. 할머니는 다행히 무사했고 그 일을 계기로 박미영은 이 시장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박미영을 미영의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어린 상인들도 나이가 많은 상인들도 모두 그녀를 존중했어요. 그녀에게는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평소엔 조용하지만 부당한 일이 생기면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한 손님이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를 무시하며 큰 소리를 쳤을 때 박미영이 조용히 나서서 상황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박미영은 평소처럼 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주문한 광어회를 정성스럽게 썰고 있었는데 건어물 가게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고개를 들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 손님이려니 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김소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미영은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만졌는데 그곳에는 평상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전 특수훈련 중에 생긴 상처였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에서 박미영만이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김소희를 향해 다가가는 조폭들을 보며 박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생선 가게에서 나왔어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시장에서 3년을 지내며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박미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린 김소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순 없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이창수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김소희 앞으로 다가가며 손을 뻗었어요. 김소희는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이 처자 예쁘네요. 대학생이라고 했죠? 그는 김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역겨운 시선을 보냈어요. 태식도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알바비도 좋던데 하루만 우리랑 놀면 50만 원은 거뜬히 벌겠네요. 세 남자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소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움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민수가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야, 누구한테 신고하려고? 여긴 우리 구역이야.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어요. 김소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창수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 이제 선택해. 돈을 당장 구해올 거냐, 아니면 우리랑 재미있게 놀 거냐? 그의 숨결이 김소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지독한 냄새였어요. 김소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떡볶이 가게 사장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안타까워했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조폭들에게 맞섰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게 뻔했거든요. 도와주세요. 김소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조폭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이창수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좋아, 소리 질러봐.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그는 김소희의 턱을 손으로 잡으며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 떼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했습니다. 박미영이 건어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생선 비린내가 나는 행주를 들고 있었어요. 이창수는 박미영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여기 내 일 아니니까 그냥 가. 그는 박미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거든요. 민수와 태식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박미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김소희는 갑자기 나타난 박미영을 보며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위험한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줌마 정말 나서고 싶어. 이창수가 박미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좋아, 그럼 너도 같이 당해봐. 민수와 태식이 박미영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미영의 표정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행주를 허리에 끼우며 두 손을 자유롭게 했어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영웅 놀이하고 싶다고. 이창수가 비웃으며 박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키가 작은 박미영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서는 거야?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주변 상인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박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관리한다고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창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 말이 되게 거만하네. 형님, 저런 애들은 한번 혼내줘야 해요. 그는 주먹을 쥐며 박미영을 위협했어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본보기로 확실히 해야죠. 하지만 박미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자세가 더욱 안정감 있게 변했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췄어요.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면 절대 취하지 않을 자세였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상인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아이에게서 손 떼고 가세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이창수는 그 눈빛을 보며 잠깐 주춤했지만 부하들 앞에서 기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끝까지 나서겠다고. 이창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박미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한 발짝도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발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듯 안정적이었어요. 김소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미영 언니가 자신을 도우려 하지만 상대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박미영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너부터 정리하고 저 애를 마저 해결하자. 이창수가 민수와 태식에게 눈짓했습니다. 3명이 박미영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미영의 표정엔 여전히 당황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일가게 아저씨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눌러보고 있었지만 경찰이 온다 해도 이미 늦을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언니, 제발 무사하게. 박미영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지형을 확인했어요. 건어물 가게 앞에 좁은 공간, 여기저기 놓인 상자들, 그리고 자신의 뒤쪽에 있는 김소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자, 시작해볼까? 이창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왼쪽에서, 태식은 오른쪽에서 동시에 접근했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침내 그녀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창수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박미영을 향해 강력한 오른손 훅이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영이 마치 바람처럼 몸을 틀며 공격을 피했거든요. 이창수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박미영은 이미 그의 옆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뭐야? 이창수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적중할 거라 생각했던 공격이 헛손질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수와 태식도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미영은 이창수의 팔을 가볍게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였어요. 이창수가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팔이 뒤로 꺾이며 몸이 앞으로 숙여졌어요. 박미영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동작 같았죠. 이 여자 뭐야?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이창수를 놓으면서 동시에 발로 민수의 다리를 걸었어요. 민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의 무릎이 거친 시장 바닥에 부딪히며 쓸렸어요. 태식이 뒤에서 박미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태식이 아픔에 비틀거리는 사이 박미영은 몸을 돌려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어요. 태식은 뒤로 몇 걸음 밀려나며 상자에 부딪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박미영이 3명의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한 것입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며 중얼거렸어요. 김소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박미영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동안 시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창수는 팔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영은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호흡은 평소보다 더 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경고했잖아요. 아이에게서 손 떼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건지. 그는 무릎의 상처를 확인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식도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어요. 박미영의 한 번의 밀치기에 가슴이 아직도 아팠거든요. 박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남자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공격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박미영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제 가세요. 박미영의 말은 명령조였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서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지만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창수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조직에서의 체면도 있었고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주먹을 쥐었어요. 끝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럼 제대로 해볼까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어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펴지고 자세가 더욱 안정감 있게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창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아, 한꺼번에 덤벼. 그의 명령에 민수와 태식이 다시 일어났어요. 세 명이 동시에 박미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박미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폭풍 같은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달려든 민수의 주먹을 손목으로 막아내며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민수가 으 하며 몸을 구부리는 순간 박미영의 팔꿈치가 그의 등을 내려쳤어요. 태식이 옆에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박미영은 그의 발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태식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박미영의 발이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찼어요. 태식은 아 소리와 함께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창수가 뒤에서 박미영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이며 이창수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이창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받았거든요. 박미영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상인들도 바닥에 쓰러진 세 남자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전사라는 말이 주는 임팩트는 엄청났어요. 한국에서 가장 강인한 특수부대 중 하나였거든요. 이창수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전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군 특전사 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어요. 계급은 중사까지 했죠.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김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미영을 바라봤어요. 평소 친근했던 생선가게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었다니. 특전사 출신이라니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동안의 조용하고 평범한 모습이 모두 연기였던 건가 싶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특전사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침착했구나. 아니 대박이네. 우리 시장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박미영의 무릎 공격이 정확히 명치를 맞췄거든요. 형님, 우리 진짜 잘못 걸렸어요. 특전사라니. 그는 공포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도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덤벼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군대에서도 최정예 부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박미영은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전역한 이유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특전사답게 행동할 거예요. 이창수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 시장의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강자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봐준 거예요? 박미영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박미영의 말에 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공격이 경고 수준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창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톤이 없었어요.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42살의 조폭 두목이 한 여성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거였죠. 민수와 태식도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들의 몸은 여기저기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미영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좋아요. 그럼 몇 가지 약속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는 듯한 톤이었어요. 세 남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이 시장에서 다시는 보호비나 협박 같은 일 하지 마세요. 박미영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창수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안 할게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무서운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째, 김소희 씨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박미영이 김소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소희는 아직도 놀란 상태였지만 박미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창수는 주저없이 김소희 앞으로 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창수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김소희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태식도 차례로 사과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셋째, 앞으로 이런 일로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박미영의 마지막 조건이었어요. 특히 여성이나 학생 같은 분들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남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우와, 미영이 언니 멋있어 하며 소리쳤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도 정말 시원하네요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김소희는 박미영에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녀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박미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소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소희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평소의 따뜻한 톤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차가웠던 특전사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 친근한 시장 언니가 되었습니다. 이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시장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박미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창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같은 분이 계신 곳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남자는 그렇게 시장을 떠났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나갔어요. 박미영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천천히 자신의 생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광장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미영의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전사 출신 미영이 언니가 조폭들을 혼내줬다는 소문은 금세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신이 났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보호막이 얼마나 든든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소희는 건어물가게 정리를 마치고 박미영의 생선가게로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이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박미영은 웃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소희야. 앞으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박미영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따뜻함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소희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언니는 왜 특전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생선 가게를 하고 계세요? 박미영이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너무 많은 걸 겪었으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편할 때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정말 고생했다. 오늘 떡볶이는 내가 쏜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받아라. 오늘 영웅은 너야. 곧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박미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우리 시장 지킴이네요. 이제 안심이에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박미영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인들의 감사 인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을 통해 박미영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시장은 평소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상인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특전사 출신 언니가 계세요. 정말 멋있게 조폭들을 혼내주셨어요. 손님들도 신기해하며 박미영의 가게를 구경했어요. 박미영은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소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미영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들어가 소희야. 그날 밤 박미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로 평범한 일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오늘 일이 소문나면서 예전 동료들이나 다른 조직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거든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기는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특전사 7공수 출신 박미영 중사님이신가요? 박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박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조용한 생활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박미영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특전사 시절. 동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